스토킹 범죄 처벌법이 시행된 지 이제 곧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 한복판에서 또다시 끔찍한 스토킹 범죄가 벌어져 충격을 안겨주고 있는데요. 스토킹 처벌법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 이슈플러스에서 프로파일러 배상훈 우석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손종혜 변호사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김태현 세모녀 살인 사건이 있었고 또 김병찬의 전 여자친구 보복 살해 사건도 있었고 이번에 또다시라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또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한 건데 일단 서울 도심 지하철 역사 한복판에서 벌어졌고 밤이긴 했지만 그렇게 늦은 시간대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가해자가 재판을 받고 있었고 1심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질러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 먼저 이번 사건을 좀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스토킹은 행태적 분석이고 말하자면 스토킹의 범죄를 보통 애정망상 범죄, 에로토매니아 범죄라고 하는데 보통 4단계가 존재합니다. 경찰 단계, 법원 단계, 그리고 회사와 관련된 공동체 단계, 그다음에 범행 임박 단계. 이 4단계에서 모두 이 피해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걸 모두 놓쳤습니다. 아시다시피 경찰 단계에서는 잠정 조치의 실패, 법원 단계에서 구속영장의 알 수 없는 기각, 그다음에 서울교통공사에서의 어떤 분리조치의 미비, 이건 사실 이건 노동법 관련된 조항이지만은 그리고 4번째 현장, 그러니까 범행 임박 상황에서 범죄자가 충분히 바로 임박하는 어떤 행동 변화가 존재했었는데 충분히 그걸 이제 찾아낼 수 있었음에 불구하고 찾아 못 낸 거죠. 4단계에서 이 범죄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희생된 이런 범죄로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른 그날 낮에 법원에 가서 2달치 반성문을 미리 냈습니다. 내가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거에 대해서 반성한다라는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그날 밤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반성문을 쓰면서 범행을 계획한 건지 이 범죄자의 심리 상태는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보통 이제 애정망상 범죄자들은 분노를 축적하는 계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들한테 반성문은 사실은 분노를 표현하고 축적하는 도구이지 반성문 자체가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잘못 알고 있는데 다른 폭력 범죄자와 이 스토커들의 행태는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바로 요 상태를 우리의 어떤 사법당국이나 수사당국이 이걸 인지를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성문을 수십 장을 쓰고도 그 행위 자체는 그 다음에 행동의 촉발점이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향후에도 분명히 이 스토커들을 해석하는데 분명히 중요한 지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이제 4단계로 분류를 해주셔서 경찰, 법원, 공동체, 범행 임박 단계에서 모두 범행을 막을 수 있는 점을 놓쳤다. 특히 법원을 말씀하시면서 알 수 없는 이유로 기각이 됐다. 구속영장이 이미 신청이 됐지만 이게 기각이 됐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법원의 판단을 좀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론적으로 부당하다 이렇게 평가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사실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있어서 스토킹 범죄가 실체가 아닙니다. 처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제명은 성폭력 특례법에 따른 카메라 등 이용 촬영, 소위 말하는 불법 촬영, 몰카 촬영 범죄로 이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고 기각을 했다라는 점인데요. 그러니까 스토킹 범죄로 기각을 한 것이 아닙니다. 네. 따라서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우리 사회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이라는 불법 촬영죄에 대해서 굉장히 간대한 문화를 가지고 있고 실무 양형도 굉장히 미약해서 대부분의 초범 같은 경우는 집행유예나 단기실형으로 또는 벌금형으로 그친다는 점. 그러니까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빠질 수 있는 사건을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기로는 좀 고민되는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향후 나아가서 스토킹까지 범죄를 저지를 것까지 법원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따라서 불법 이용 촬영 관련한 양형 기준을 대폭 올리는 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 다투는 이런 불법 촬영에 대해서 법원이 실무 양형을 고려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신청을 받아주지 않은 점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보복 감정을 비롯해서 여러 차례의 스토킹 범죄가 이루어졌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걸로 많이 사기가 저하될 가능성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것을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에 알릴 수 있도록 수사기관이 피해자 보호 조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피해자는 이런 협박행위와 스토킹 행위가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고 수사기관이 또 다른 범죄가 추가됐기 때문에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번째 구속영장이 신청되지 않다 보니까
이 스토킹 협박 행위가 나아가서는 보복 살인까지 이어진 범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일단 법원의 구속영장이 1차에 발부됐었더라면 결과론적으로는 살인을 막을 수 있겠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죠. 만약에 이 사람이 구속 수사를 받고 구속 재판을 받아서 뭐 3년, 4년형의 실형을 받았다. 그럼 4년 후에 또 보복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따라서 보복 범죄가 염려되는 사건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양형 기준을 대폭 살펴볼 필요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의 안전보호 대책에 대해서는 조금 더 꼼꼼한 보호 대책이 나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항상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하는 말이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라는 이유로 좀 관례적으로 저희가 항상 많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뭔가 모호하다라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이게 일반적인 선입견이 작용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는 건 이미 이제 디지털 증거가 확보됐기 때문에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다라고 평가한 것은 타당해 보이지만 도망갈 염려와 관련해서는 이 가해자 같은 경우는 일단은 직업상 신분이 확실하고 그리고 뭐 전문 자격증으로 회계사 자격증도 있고 주거도 안정적이고 가족 관계에도 안정적인 점들을 비춰봐서 이런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도망가거나 추가 범죄를 하지 않는다. 본인이 지켜야 될 것이 많은 사람들은 재범을 잘 하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재판 중에 재범을 했을 경우에 굉장히 높은 양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 하지만 예외적으로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복 범죄가 충분히 가능한 이런 연인 관계의 스토킹 범죄, 데이트 폭력, 가정 폭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네. 이 특수한 관계를 좀 더 살펴보셨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던 김병찬이나 김태현 그리고 이번 신당역 사건도 그렇고 범죄를 저지른 것을 보면은 뭐 완전 범죄를 저질러서 잘 도망가자 이런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범행 자체만 좀 목적을 둔 것 같거든요. 이런 스토킹 범죄자들의 심리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정도는 결과 범위라 표현형의 범죄라고 합니다. 그 자체로 거기 자리에서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이걸 통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범죄라고 같은 경우는 양형이라든가 아니면 이 수사 과정 자체가 달라야 되겠죠. 근데 이런 범죄, 스토커 범죄는 그 자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상태가 가장 높은 단계의 폭력성인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 폭력성 자체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앞서 그 변호사님 말씀하신 이 자체의 첫 번째는 성폭력이지만 그 동기는 사실 스토킹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고소됐을 경우는 성폭력이지만 그것을 그러니까 경찰이나 법관들이 봤어야 되는 거죠. 형식적으로는 성폭력. 그러니까 왜 사진을 찍어서 그랬느냐. 그 사실은 스토킹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를 봐서 거기에 따라서 판단했어야 되는데 우리의 어떤 사법 체계는 그걸 볼 필요는 없죠. 그냥 그 자체의 결과만 보는 겁니다. 네. 근데 범죄의 양상 자체가 표현형의 범죄에 있어서 표현형의 범죄자를 어떻게 구금하고 제어할 것인가에 대한 깊은 사법적인 고민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 건에서의 법원의 판단에 대한 미흡한 점이 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그렇게 잘못한 건 아니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런 형의 범죄가 앞으로 많이 늘을 건데 네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것에 소위 말하는 구속영장 기준을 바꿀 것이냐 아니면은 그 자체에서 중간 어떤 다른 보완 조치를 확대할 것인가 이 부분은 사실은 심각히 고민해야 될 바라고 봅니다. 실제로 이 피의자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될 것을 예상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이 판결 선고인 날인데 네네. 그럼 그날 즉시 법정에서 구속이 된다고 한다면 피해자에 대해서 본인이 보복할 기회를 영영 놓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어떤 걱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반성문을 써서 내가 최대한 집행유예라든지 선처를 받으려는 행동을 하면서도 굉장히 모순적이거나 가식적으로는 밤에 가서는 또 피해자를 공격하는 행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선처받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를 하다 보니까 그럼 혹시 내가 몇 년간 교도소에 있음으로 인해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을 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심경의 변화를 거쳐서 피해자를 찾아갔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런 보복 가능성이나 특별히 어떤 인적 관계를 이용한 범죄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저희가 피해자의 좀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변보호 조치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한 달 정도 이루어지긴 했지만 한 달 뒤에 이제 뭐 더 연장하겠느냐 했을 때 신변상의 변화가 없으니 그만하겠다라고 했고 스마트워치도 이제 착용하는 걸 거부를 했습니다. 어떤 좀 입장에서 이런 걸 거부했다고 볼까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 보시면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 근데 경찰이 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물어봐요. 그럼 일종의 피해자 낙인 지킨다는 거예요. 스토킹 범죄의 가장 특징은 가해자 낙인도 중요하지만 사실 이 경우는 피해자 낙인이 찍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사의 직장에서의 생활 자체가 사실 어려울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해자는 기꺼운 마음에서 그것을 연장을 이게 한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적극적으로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특히 이건 같은 직장 사이에 있는 거라고 보면은 네네. 이거는 좀 직권으로라도 아니면은 다른 방식으로라도 그 부분에 대해 연장은 아니라 하더라도 아까 변호사 말씀 관찰에 준하는 형태의 어떤 보호 조치를 했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연장 조치를 안 한다고 그냥 끝나버리는 상황은 이런 종류의 범죄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가해자는 피해자를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가까이 있던 경찰이 갑자기 떠나버리면은 당연히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건 일정 정도의 무엇인가의 지표의 수치와 같은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초기부터 완료될 때까지의 그 변화를 꾸준히 도표해서 갑작스럽게 가해자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무엇인가 발생했을 때 개입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면 이 객관적 지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견일 겁니다. 사실 이 사건에서 처음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피해자가 이 영장 단계에서 의견을 진술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데 네. 피해자가 의견 진술하는 게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구속영장 단계에서 피해자가 의견 진술하는 경우는 성폭력 사건 이외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피해자가 직접 나가서 영장 담당 판사님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고 앞으로 내가 이런 위해를 받을 우려가 굉장히 높은 사건입니다라고 직접 이야기할 수 기회가 있었더라면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가능성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피해자에게 이런 의견 진술권을 재량적인 사안이 아니라 필수적인 사안으로 만든다고 한다면 사실은 피해자의 의견보다 가해자를 더 잘 알고 가해자의 위해 우려를 잘 아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의무적으로 그리고 촘촘하게 의견 진술 권한을 주고 그게 하나의 어떤 사법 체계에서 은혜나 배려가 아니라 권리로서 규정을 한다고 한다면 이 스토킹 피해자들이 좀 더 안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게 언뜻 생각하기에도 가해자를 더 감시를 하고 가해자에게 어떤 장치를 해서 더 좀 관찰해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피해자 중심의 감시 체계가 된 걸까요?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가해자를 감시하기에는 사실은 현재의 인력 체계가 따라가지 못합니다. 지금의 보호 관찰, 전자발찌의 체계도 지금 있는 수천 명도 관리하기 벅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스토커의 가해자를 거기에 부과한다 그러면 지금 인원의 한 두세 배는 더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그 인원 자체가 물론 어제 한동훈 장관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지만은 그런 말씀 전에 인력 체계를 먼저 봐야 됩니다. 만약 거기에 부과했을 경우 그것을 만약에 그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접근했을 경우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조치에 대한 것도 더 포함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해자를 분명히 감시하고 수치화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보완하는 시스템 자체에 대한 부재가 사실은 인식이 거기까지 못 가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하나 허점으로 지목된 게 이 가해자가 직위가 해제되고 나서도 그 서울교통공사 내부망 접속 권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징계 절차가 개시돼야만 이게 박탈이 되는 건가요? 근데 사실은 이것은 이 공사나 회사의 이런 징계 절차나 이런 범죄 사실을 인지해서 모든 정보를 접근을 선제적으로 막을 것에 대한 의무까지 부여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건 공사지만 일반 사기업에서 직장인들이 어떤 범죄로 수사받고 피해자가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하게 알기라는 건 사실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이게 알려지는 게 오히려 피해자에 대해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내부 망에 접촉해서 피해자의 어떤 위치를 알기 때문에 손쉽게 어떤 이 스토킹 범죄나 살인 범죄가 가능했을 것이라는 사후적인 인과관계는 있지만 사실은 이게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실 피해자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 보통의 스토킹 범죄라서 이 자체를 이제 문제 삼기보다는 예를 들면 이렇게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직장 내에 발생하는 어떤 성폭력이나 데이트 폭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성희롱 범죄를 이제 예방하거나 후속 조치를 하는 것처럼 직장의 사업주로 하여금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도록 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가해자가 발생했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을 할 수 없다는 조치를 내릴 수 있는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해 줘야지만 책임을 물을 수 있어서 현재 단계에는 왜 직위해제가 됐는데
공사의 이 접촉 권한을 막지 않았느냐라고 공사의 책임을 묻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은 네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내에 변호사님 말씀은 그 조항을 넣어야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의무적으로 분리하는, 그러니까 망해서 분리한다는 게 물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조치가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럼 내부적으로 시스템을 좀 더 계속해서 개선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개선은 거죠? 해야죠. 지금 이건 개선이 안 된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교통공사에 책임 물을 수 있는 지금 상태는 아니라는 겁니다. 네, 말씀해 주셨지만 그 스토킹범의 어떤 그 심리가 이런 거를 차단한다고 해서 안 찾아갈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해서든 알아내서 찾아가고 여기에서 또 2차 가해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토킹 처벌법 자체가 친고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고소나 고발을 해야만 공소할 수 있는 거라서 이제 피해자를 찾아가서 막 합의를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범죄로 또 2차 가해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친고죄의 문제는 피해자가 나를 고소했어라고 해서 보복 감정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요. 고소 없이도 주변 사람들이 고발해줘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형태입니다. 네. 따라서 친고죄를 폐지하자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특히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친고죄를 폐지했습니다. 선진국들이 폐지하는 이유도 똑같은 이유입니다. 보복 위의 가능성을 낮추자는 것이고 특히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를 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뭐냐면 지속적으로 연락하게 되는 기회가 주어지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합의를 해달라고 하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하게 되고 사람을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결국 2차 가해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끝끝내 합의를 안 해줬다는 것에 내 인생을 망치는구나, 나를 못되게 보는구나 하는 안갚음이 더 커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를 두는 순간 피해자는 끊임없이 합의해달라는 의사의 표시에 종용당하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하자라는 목소리가 큰 것이고 이번에는 반드시 폐지됐으면 좋겠고 특히 법무부에서 폐지 추진을 한다고 하니까 네네. 기대해 볼 만한 상황입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신 대로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신속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법무부가 밝힌 상황입니다. 지금 또 이게 스토킹 범죄자의 심리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스토킹으로 생각을 안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뭐 나는 선의에서 선물을 주고 그냥 뭐 꽃을 사다 준 건데 나는 이게 뭐 스토킹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가해자들은 사귀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 피해자는 전혀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건을 아까 제가 모두의 애정망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해자의 심리 상태는 망상적 상황입니다. 그 망상적 상황이 기본적으로 분노의 축적에 의해서 폭발적인 폭력 범죄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사실은 굉장히 가까운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형태의 어떤 처벌 구조라든가 아니면은 이른바 이 경찰 단계에서의 수사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스토킹 처벌법 자체에 전문 검사, 전문 수사관을 넣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의 우리의 현실은 전문적인 스토킹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는 경찰 시스템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기에는 지금 인력도 부족해요.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스토커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들의 심리 상태와 지금의 분노 상태를 가시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보완책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법무부 아까 이제 반의사불벌죄 폐지 신속하게 검토하겠다와 더불어서 스토킹 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최대 10년 동안 부착하겠다라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방안 실효성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사전적으로 응급조치, 잠정조치로서 전자발찌를 차게 하고 피해자에게 실시간으로 위치 정보를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피해자로서는 조금 더 안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전자발찌를 차고도 강력범죄를 하고 재범을 하는 사례들을 봐서 이게 얼마나 실효적일까 하더라도 100명 중에 1명이 전자발찌 때문에 범행을 포기한다면 그 피해자에겐 유의미하지 않을까 해서 이 제도도 이번에는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또 근본적으로는 우리가 스토킹 범죄 관련한 처벌법이 들어온 지 1년밖에 안 되긴 했지만 처음부터 논란이 된 게 스토킹 범죄의 처벌 양형이 3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스토킹이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한 제가 처음에 그 불법 이용 촬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는 7년 이하거든요. 불법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 스토킹 행위가 훨씬 더
양형과 법정형이 낮습니다. 아, 그래서 네. 9년이 구형이 됐던 거군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스토킹 범죄가 3년 이하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스토킹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한 스토킹부터 굉장히 강력한 피해를 야기하는 스토킹까지 스펙트럼이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정형 자체가 너무 낮다 보니까 범죄자들에게 위화적 효력, 예방적 효과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도 높은 스토킹 피해를 야기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어야 그래야 수사기관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법원도 선고할 수 있는 향이 실형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경우에 구속영장 발부가 잘 되거든요. 그런 점들도 이번에 법무부가 고려를 해서 개정 방안을 좀 마련해 주길 바랍니다. 근데 스토커들의 범죄성이 떨어지는 기간이 사실은 4년 정도입니다. 아, 4년이 지나면 예, 좀 떨어지는 건가요? 예. 근데 3년형으로 최대 3년형이니까 그걸 최대형을 받고 나와도 가장 높은 단계에 있다는 겁니다. 더 보복하러 갈 그렇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양형하는 분들이 법학자들이 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범죄학자한테는 좀 물어보시고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보통 4년에서 5년 정도 돼야지 떨어지는데 3년형으로 최대형. 그러면 실제는 2년 정도밖에 아무리 많이 2년 안 나오거든요. 네네. 가장 분노가 높을 때 취소시키는 겁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과학적으로 추정을 해서 법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되게 황당한 이것이 제정 너무 황당합니다. 분명히 아까 변호사 말씀하신 것처럼 안 맞아요. 성폭력 처벌의 카메라 촬영죄가 이렇게 큰데 여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것도 현실화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법을 이렇게 만들 때 이런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걸까요? 왜 이런 3년 이하가 왜 나왔을까요? 스토킹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규범적으로 도대체 스토킹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라는 사회적 합의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단순하게 의사에 반해서 따라다는 행위를 그러면 10년 이하를 쳐야 돼 이런 의문부터 시작해서 아마 초반에는 강력하게 높게 규정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많은 사회적인 논란을 거쳐서 스토킹법이 마련돼서 차근차근 우리 사회가 판례를 만들어가고 사례를 만들어가면서 조금 더 피해자를 보호하는 형식으로 개정하는 것이 신설될 때부터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이 나더라도 신고 건수도 많아지고 피해자의 호소도 늘어났는데 이제는 그 피해자를 더 철저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이미 만든 법을 강화하는 쪽으로 만들어 가야 될 것 같고 이미 외국 입법 내는 스토킹 범죄 관련한 법령이 한 10년, 20년 축적된 외국 입법 내들이 많아서 그 네. 사례들을 많이 반영을 해서 이번에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혹여나 스토킹 범죄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이번 사례를 보고 신고를 할 수 있겠나라는 생각이 더 들 것 같습니다. 더 좀 움츠려들 것 같은데 지금 이런 걸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도움이 될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조언해 주시죠. 적극적으로 알리시라는 겁니다. 부모님이나 아니면 친구들한테. 주변에 이번 사건에도 사실은 위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사라든가 사회 분위기 자체가 스토킹의 피해자를 마치 일종의 낙인 찍는 형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절대 그러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알려서 당당하게 그리고 대처하시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그렇다고 당장에 대처한다는 게 가해자한테 완전히 맞서란 말씀은 아닙니다. 당당하되 여러 법적인 거 도움을 청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보안 측이 좀 꼼꼼히 마련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뉴스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프로파일러 배상훈 충북대 사회학과 범죄학 교수, 손정혜 변호사 두 분과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